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전태일 열사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다양한 근거로 반박한 팩트와의 보도와 깊이 있는 설명이 아쉬운 세계경제포럼 보도를 평가해봅니다. 최근 유명인과 부유층 자녀들의 사용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액상대마.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액상대마가 왜 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시간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풀기 위한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 숨편한 대한민국 캠페인을 살펴봅니다. 휴대전화, 블랙박스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의 영상이 뉴스로 탄생하는 순간 YTN 이야기에서 담아봤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이종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10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온라인 결제나 SNS,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수칙이 새롭게 마련됐는데요. SNS에 로그인할 때 2단계로 인증을 받게 하거나 클라우드에 개인정보 파일을 저장할 때 암호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포함됐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켜야겠죠.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권센터의 이선민 정책위원, 그리고 송태여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에 포스트 조국 정부 뉴스가 계속 이어졌고, 또 지난주에 저는 좀 눈길이 가는 뉴스가 평양에서 있었던 무관중, 무중계 축구대 뉴스였던 것 축구 경기 뉴스였던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지난 한 주 YTN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사퇴를 해서 이제 이슈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양쪽에서 공방들이 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슈 자체가 그렇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 주장들이 약간 파편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이슈를 좀 보는 게 되게 좀 숨이 차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과 관련된 이슈를 두 차례 다뤘던 것 같은데요, YTN에서요. 그러니까 링스 헬기 관련 부분이랑 이제 군 인권 관련 부분을 다뤘는데 그 부분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모두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뉴스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잘한 뉴스, 어떤 뉴스 꼽으셨습니까? 예, 저는 지난 10월 15일 보도된 팩트와이 유석춘 전태일 왜곡해 박정희 미화 기사를 좋은 뉴스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5.18도 그렇고 이제 일제 식민지 문제라든지 위안부 이슈 관련해서 이제 또 역사적인 진실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진실을 이제 왜곡하거나 이제 부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최근에 낙성대 경제연구소나 연세대 유석춘 교수처럼 자신의 학문적인 이제 어떤 배경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되게 부정하려는 이제 집단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유석춘 교수는 최근에 이제 위안부가 이제 성매매다라는 이제 발언이나 아니면 이제 수업 중에 학생을 하는 그런 이제 물의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번에는 이제 1970년대 어떤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제 고발하면서 분신을 했던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게 다 노동 착취가 없었다라고 이제 약간 반박을 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주장을 펴고 나왔습니다. 월간 조선에 기고했던 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유 교수의 주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은 약간 다 생략을 해버리고 일부 수치만을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리가 빈약한 측면이 되게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 YTN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 교수의 주장을 이제 여러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유 교수가 얘기한 게 어떤 임금 상승률을, 그러니까 상승 수치만을 얘기를 해서 임금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임금 상승률이 현재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현재 화폐 가치로 감안했을 때 오른 거는 맞지만은 어떤 오른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반박을 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인상적으로 본 거는 이제 이론과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제 유 교수가 이제 임금 생산성에 비례해서 이제 임금이 지급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계 노동성 생산을 바탕으로 뭐 이건 적절했다라고 삭취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는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도 임금을 많이 지급을 하면은 이제 효율성이 오른다는 어떤 효율성 임금 이론이 이제 어떤 경제학계에서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한계 노동성 같은 개념들은 약간 이제 사실 다 폐기된 개념이고 이제 실효성이 없는데 얘기한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유 교수의 발언을 비판을 하고 또 약간 반박을 하는 팩트 체크 코너를 했었는데, 이제 약간 더 YTN이 다른 보도에 비해서 더 깊이가 있고 되게 다면적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하나의 리포트에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타사 팩트체크보다 더 나았다는 말씀이 와닿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자, 기획이슈팀 어떻게 기획된 건가요? 네, 그 홍성욱 기자의 이제 팩트 확인 보도였는데요. 지금 그 방금 위원님께서 다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취재 배경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유석춘 교수 등 또 일부 학계 인사들이 이제 실증주의적 그 연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약간 이게 통념에 어긋나는 결론들을 내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놔서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유 교수는 특히 이제 뭐 위안부 발언이라든지 있었고, 이것은 이제 저널리즘의 그 기고한 글이고, 그래서 홍 기자 등이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보자, 정말 그런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태일 열사 월급을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해보고, 또 이제 서울시 공공데이터에서 60, 70년대 이제 물가를 확인하고, 전태일 기념관에서 70년대 노동 환경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계 노동 생산성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의 이제 분석을 듣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본 결과 전태일 열사의 월급이 10배 오른 건 맞는데 그 오른 가치가 46만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어떤 제한적인 수치만을 인용해서 소위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내놓는 그 결과들이 얼마나 큰 오류를 빚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 뭐 동료 기자들끼리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요새 매체 환경도 좀 달라졌고, 또 뭐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면서 일반 취재 기자들과 일반 이 시청자나 독자들 사이의 정보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매체 환경에서 기자들이 특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팩트 체크 영역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알텐에서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지선 평가원이 꼽아주신 잘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지난주 잘한 뉴스로 10월 9일 방송된 외박하고 돌아오면 임신 검사, 시대 뒤떨어진 군 규정 여전 보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뉴스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군 내부의 여성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규정과 제도를 알리고 그 문제점을 환기한 뉴스라는 점에서 잘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면 인권에 대해서 언론이 감시의 눈길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돋보였던 점은 2013년 YTN 보도를 덧붙임으로써 여전히 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다소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 그다음에 군, 양측 모두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도의 균형성도 보였다는 점에서 잘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리포트는 사실 제목만 봐도 좀 깜짝 놀랄 만한 뉴스인 것 같아요. 외박하고 돌아오면 임신 검사. 이게 참 사실 뭐 지금은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뭐 몇 달 전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정치부 조은지 기자가 취재한 건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취재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은 각 의원실에서 이런 그 질의를 통해서 이제 받은 정보들을 이제 그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하고 싶어 하죠. 이제 그 중에 도종환 의원실에서
이런 내용을 그 군 내부 규정을 입수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또 2013년 YTN이 보도했던 내용이 여태까지 시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조은지 기자가 마침 그 관심 두고 있던 분야이고 해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보탬 없이 굉장히 솔직하게 취재 과정을 조은지 기자가 밝힌 것 같습니다. 단순한 취재 과정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뉴스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10월 11일 방송된 철도노조 72시간 파업 돌입 운행 차질 보도를 이제 아쉬운 보도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언론사 이제 보도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뭘 그렇게 이렇게 아쉽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도 나오고 뭐 약간 일방적으로 노조를 막 비난하는 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이 보도 자체가 약간 전형적인 어떤 파업 보도의 그런 특징을 약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시작이 그러니까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라는 이제 앵커 멘트가 있고, 이제 노조가 파업을 하고 이제 노조가 파업을 하고 간단하게 이유가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라 이런 설명들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사실 언론 보도에서 이제 왜라는 것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너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이제 그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랑 피해만 약간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리포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 뉴스를 이제 뭐 며칠에 걸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왜 파업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후 맥락 과정에서는 아마 설명이 되긴 했을 텐데 이 기사에서는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기사에도 약간 예,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제가 이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구색 맞추기 정도로밖에 다르지 않았다. 네, 예. 제가 받은 인상 그렇습니다. 예. 네. 노조의 파업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굉장히 이제 시민의 관련 안전이나 아니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현재 3조 이제 2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제 이걸 4조 2교대로 이제 바꿔달라는 요구랑 이제 생명 안전 업무와 관련된 거를 정규직화하고 이제 이들의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굉장히 단 몇 초로 그냥 짧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 앵커멘트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시민 불편을 헤드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대신에 저희가 또 속보 성격으로 뉴스를 전하다 보면 출근 시간대라든지 뭐 퇴근 시간대 일단 시민들께서 와닿는 부분이 그런 거고, 또 사실 철도나 지하철이라는 게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다 보니까 일반 노동자와 다를 수는 없겠지만 좀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센터장님?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철도 노사도 이번에 사실 그 파업에 들어가면서 아마 그 필수 인력을 남겨두고 이렇게 파업에 돌입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고 있죠. 필수 사업장이니까. 이제 우리 이제 김현우 기자, 경제부 기자도 이 부분을 취재를 하면서 사실 취재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 기자는 좀 반론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뒀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단신 뭐 또는 그간의 어떤 현장 중계 등을 통해서 이런 그 노조의 어떤 파업 이유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철도, 도로, 전기 등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재적 성격이고 또 시민과 이제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열차 운행에 대한 정보, 또 예매한 열차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보들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본인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서울 지하철 파업은 뭐 노사 합의가 있었지만 철도 노조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속보 전달하면서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지선 평가원이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지난주 아쉬운 뉴스로 한국 국가 경쟁력 13위, 정보통신 최상, 노사관계 최하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뉴스는 세계경제포럼이 조사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 대한 보도였는데요. 시청자들은 사실 그 순위 자체는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곁들여 해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부재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뉴스 보도 역시 어떤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는지, 그래서 그 원인과 배경, 그다음에 대안, 전망 등에 집중하여 보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나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매우 아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쟁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총 12개 부문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기자가 리포팅을 하면서도 그 총 12개 부문이 무엇인지도 다 제시되지 않아 완결성 면에서도 좀 아쉬운 뉴스였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자료도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 평가 결과 등을 제시하는 뉴스일수록 표, 그래프 등의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이 평가원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좀 놀란 게 지금 이 순위에 대해서 지금 그 기술을 한 리포트인데 그래픽 자료가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픽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두 가지 형식으로 그날 10월 9일이 한글날이거든요. 휴일이었는데 두 가지 형식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 연결을 하고 그때는 좀 그래픽이 부족했고 나중에 이제 리포트 패키지를 만들어 그때는 이제 그래픽을 좀 상세히 넣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제부 박소정 기자가 만든 리포트인데 사실 제 경험담하고 좀 섞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제 기사가 방송으로 시각화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짧은 시간에 많지도 않고. 그렇죠. 전제 조건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리포트보다는 출연으로 소화하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방송한 날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 9일 한글날 휴일이어서 외부 섭외 등도 좀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본인이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WEF 그 홈페이지를 취재하고 저 전문가 한 분 인터뷰하고 해서 이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는 어떤 분야별 뭐 이렇게로 보는 뭐 노동 부문, 뭐 경영 효율성 부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별로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전체 순위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는 아니라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뭐 아무튼 저희가 좀 더 친절한 뉴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유명인과 부유층 자녀들의 사용으로 이른바 금수저 마약이라 불리는 액상 대마가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물량만 2년 새 80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밀반입이 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 관련한 소식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고위층 자제들이 해외에서 밀반입해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되면서 최근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신종 마약이 있습니다. 변종 마약, 바로 액상대마인데요. 신종 마약인 액상대마 추출에 국내 밀반입 증가 이유는 뭐고 여기서 등장하는 액상대마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액상대마는 바로 대마에 해당하는데요. 건초대마의 진액을 액상 형태로 만들어 카트리지로 변형한 것인데 대마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고 기존 액상 전자담배기기와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액상대마가 일반 건초로 만든 대마에 비해 환각성이 최대 40배에 달할 만큼 인체에 유해하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2017년 2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8년에는 120건으로 6배나 증가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10건이나 적발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적발된 마약 가운데 유독 액상대마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오랜 생활을 해 경각심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기호형 대마까지 전면 합법화하고 미국은 유학생이 많은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에서 기호형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데요. 성인의 한정에 복용 허가를 했지만 아직 우리로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처벌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대마 등 마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최대 징역 5년,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마약 유통 혐의도 추가되는데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되죠. 분명 솜방망이 처벌은 아닌데 마약을 밀수해 적발됐다는 기사는 많아도 엄벌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적은 건 왜일까요?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2018년 마약류 범죄 1심 재판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가 40%, 1년 미만의 징역이 13%, 3년 미만이 33%, 벌금 선고는 4% 정도였습니다. 실제 처벌이 법에 정한 만큼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중국은 마약을 단순 소지, 투약한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밀수, 판매, 운송, 제조에 가담해 죄질이 나쁜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합니다.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를 투약하고 한국에서만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토긴주의를 원칙으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자국의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에서 투약하고 귀국하거나 국내로 반입을 시도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약 투약,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내가 궁금한 뉴스 시민 리포터 박지원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프로그램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 숨 편한 대한민국. 오늘 내가 본 DMB 시간에 최현주 평가원이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운데 낮 동안은 맑고 높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파란 하늘을 보기 어려웠던 지난 봄을 생각하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들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 방심할 수 없는데요. 미세먼지 해결 프로젝트 숨 편한 대한민국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 도입 후에서는 한강으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인터뷰를 통해 미세먼지가 가져온 삶의 방식의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랑 나가려고 해도 너무 신경 쓰이는 게 많고 밖에는 보여주고 싶고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좀 되게 생활이 피폐해진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어진 영상에서는 올해 봄 미세먼지로 심각했던 상황들을 보여줬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는 모습과 대비되어 다시 한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9월 7일과 8일 국민정책참여단은 1박 2일이란 시간을 할애해 제2차 국민 대토론회에 참여했다. 짧은 시간 안에 해당 정부기구의 설립 배경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잘 정리해 보여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중반부터는 국민 500여 명이 함께하는 국민정책참여단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전문가 교육과 토론회 등을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책을 설립하는 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국민정책 제안의 결과를 각 부분별로 보여줬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내용을 담은 화면도 너무 짧게 보여줘 이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7개 단기 핵심 과제가 완성됐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전반적으로 해당 기구의 활동 모습을 주로 담아내었는데 이는 자칫 해당 정부기구에 대한 홍보로만 비춰질 수 있어 아쉬웠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YTN으로 들어오는 제보 영상이 한 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만 건에 이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 영상은 YTN 보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는데요. 제보 영상이 어떻게 뉴스가 되는지 그 과정을 YTN 이야기에 담아봤습니다. 하필 이렇게 불렀는데 YTN에다 올려줘야겠다. YTN? 제보해줘야겠다. 이보다 더 리얼할 수는 없다. 순간에 포착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당신의 영상이 곧 뉴스입니다. 최근 이딴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때마다 YTN은 신속히 특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시시각각 전국 태풍 상황을 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일까요? 방송국 카메라도 다 담을 수 없었던 생생한 현장 모습, 바로 시청자 제보 영상이었습니다. YTN에는 한 해 10만 건 이상의 제보 영상이 들어오는데요. 이 영상들은 뉴스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제보 영상을 바로 저희가 기사를 써서 5분 뒤, 10분 뒤, 바로 아니면 좀 늦어도 30분 뒤 저희가 바로 내보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찍은 영상 자체가 바로 기사가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또 시청자분들도 이제 효능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최근 1년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본 제보 영상 탑3 한번 보고 갈까요? 먼저 3위. 고속도로 한 부분이 튀어올라 부서져 있는 영상입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나 봅니다. 2위는 폭우로 불어난 개천이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무섭게 밀려 내려오는 아찔한 순간. 대망의 1위는 홍수로 아수라장이 된 강원도 양양에서 도로가 종이장처럼 찢어져 있는 영상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답게 재해 상황이 담은 영상이 1, 2위를 차지했네요. 올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태풍 미탁 당시에도 여러분의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화제가 된 부산 강서구 신호등 피해 현장, 신속히 제보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냥 너무 심하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사진 찍었는데 뒤에서 한번 제보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보하게 된 거죠. 인천 공항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사다리차를 발로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좀 많이 봐서 그 안전 의식이 조금 지켰으면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YTN 애청자라는 건데요. 뉴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YTN. 그래서 제보도 YTN에 했다고 하네요. 저 찍어 빨리 YTN에 기사 올리게. 이거 바로 올라가. 찰나의 순간에 담은 여러분의 제보 영상. 바로 우리 시대의 소중한 기록입니다. 사건, 사고뿐 아니라 생활 속의 해프닝, 귀여운 동물과 신비한 자연현상 등 제보 영상에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목격했다면 바로 휴대전화 녹화 버튼을 누르세요. 제보는 YTN입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